안녕하세요. 마르코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2021년, 작년이죠. 작년 영재고 기출 경향을 분석하는 시간을 이어서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경향 분석을 전체적인 학교들을 이제 전부 다 총괄해가지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전체적으로 봤으면,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출제된 학교들을 좀 이제 세분화 시켜가지고 학교들마다 어떻게 출제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좀 더 살펴보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는 영상은 지금 보이시죠? 2021년 영재학교 출제 경향 분석 중에서 대구, 광주, 세종, 인천 이 4개 학교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 4개 학교를 같이 분석을 한 이유는요. 요 4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재학교 2차 지필고사 출제를 할 때 공동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4학교가 완전히 문제가 똑같은 건 아니고 공동 출제된 문제들이 상당수 있고 몇 개 학교가 그 문제 중에 한두 개를 뭐 제외하거나 또는 다른 문제로 대체하거나 해서 조금 바뀌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동 출제한 문제량들이 사실 대다수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 4학교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제 경향 분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넘어가면은 이제 오늘의 이야기 순서인데요. 첫 번째는 2021년 영재학교 2차 전형 지필고사의 변화 개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영재학교나 과학고 이제 입학 전형에 대한 개편안이 나오기 전에는 출제가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번에 이제 세 번째 가서 2021년도에서는 그러면 영재학교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더 분석하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올해 이 영재고 지필고사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할 얘기는 이제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영상 내용의 아주 개요에 대한 거예요. 2021년도에 영재고 출제 변화는 첫 번째는 문항수 감소, 그죠? 원래는 거의 30문항 가까이씩 문제를 내고 시간 안에 빨리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거의 진행됐으면, 요번에는 문항수가 대다수가 10개 내외 정도, 8개에서 10개 사이 요 정도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답안을 다 서술형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단답형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서술형 답안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문제 지시문을 분석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문항 자체도 간단하고 물어보는 부분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보면 보자마자 뭘 원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작년도 문제부터는 지시문이 있고 그 지시문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해석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동 출제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창의융합형, 이거 뭐냐면 단순히 그냥 수학이면 수학만 물어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뭐 과학이랑 연관돼서 물어보거나, 또는 수학이지만 영역이 다른 두 영역을 합쳐서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선행과정을 배제했다. 그러니까 고등수학 이상의 진도를 나간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유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최대한 배제해서 중등과정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예전보다 많이 출제 경향이 많이 변화가 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2020년 이제 출제 경향이 변하기 전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건 2020년에 영재학교 2차 전형의 지필고사를 출제 분석한 건데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죠. 이 4개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4개 학교가 이제 공동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 출제를 했던 4학교가 그 전에는 어떻게 출제를 했는지 본 건데요. 자, 대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문항은 16문항을 출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는 교과 심화, 그리고 경시 기본 정도인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 풀이 자체는 푸는 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풀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하게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풀이법을 적용시켜서 하다 보면 식이 너무 길어지거나 아니면 뭐 계산이 너무 많아지거나 해가지고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풀어야만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출제를 했고,
기하가 6문항, 대수는 3문항, 정수는 5문항, 그리고 조합은 3문항이었어요. 자, 기하 같은 경우는 자취 및 공간 도형 및 공간 지각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왔고, 대수는 교과 심화 수준으로 효율적 풀이 방법이 필요한 그런 때. 대수는 대부분 뭐 방정식이나 함수 쪽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푸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걸 빨리 풀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정수는 소인수 분해랑 부정방정식 문항 위주로 나왔고, 조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의 수를 찾는 문항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출제 문제 자체는 좀 평이했다. 근데 중간에 계산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추격시키기 위해서 경시 과정에 있는 이론을 좀 적용시키거나 고등 과정에 있는 계산 방식을 좀 더 적용시키면 그래도 문제를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그렇게 해결을 하도록 문제를 냈고, 자, 광주 같은 경우는 18문항을 출제를 했는데요. 대구처럼 문제 난이도는 교과 심화에서 경시 기본 정도들인데 대부분 증명문항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하는 8문항, 대수 7문항, 정수조합이 2문항, 1문항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기하랑 대수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특히 기하는 도형에서 값을 구하는, 그러니까 각의 값을 구하세요,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넓이를 구하세요 하는 이런 유형들을 문제가 많았고, 대수는 계산 위주의 문항이 많았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문항들 자체가 평이하면서도 대구처럼 시간 안에 풀려면 효율적으로 풀어야 되는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정석적인 경식 문항 같은 게 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는 21문항, 문항수가 좀 많은 편이죠.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도 경시 이상 수준으로 좀 해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었어요. 자, 일단 기하 7문항, 대수 7문항, 정수는 3문항, 조합은 5문항이었고 역시 기하가 좀 많죠. 기하 대수가. 자, 그러니까 기하 같은 경우는 대수 또는 조합형, 그러니까 융합형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기하 문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대수 쪽이랑 또는 조합 쪽이랑 합쳐가지고 같이 이제 안에서 같이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냈고, 대수 같은 경우는 함수를 이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정수는 문항수가 적은데 대부분 정수의 성질, 그러니까 짝수홀수라든가 배수판정법 같은 그런 문제들을 냈고, 조합 같은 경우는 5문항인데 경우의 수를 냈고 기하 과정이랑 연계해서 출제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제일 많았어요. 24문항인데 교과 심화 위주로 문제를 냈고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고, 여기도 보면 기하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기하가 10문항, 대수는 6문항, 정수 1문항, 조합 6문항 해가지고 기하 같은 경우도 이제 대구랑 비슷하게 공간지각력이 필요한 공간도형 문항들이 좀 많이 나왔고, 대수는 그냥 평이한 교과 심화 정도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절대부등식이 나온 게 좀 특이했어요. 절대부등식의 경우에 뭐냐면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건데, 물론 산술기하 평균을 쓰지 않고도 답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고등과정을 배운 절대부등식 과정을 아는 학생들은 좀 더 유리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겠죠. 그리고 정수는 1문항인데 배수판정법, 그리고 조합은 6문항인데 이거는 창의형 문항이라서 약간 이렇게 필승 전략법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던 걸 아는데 약간 독특한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항수가 적어도 16, 많으면 24문항씩 나왔고, 이제 보면은 예전에는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실제로는 2교시 문제까지 합치면 문항수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항수 자체는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2020년도 영재학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문항수가 많고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그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는 본인이 나름대로 경시나 또는 선행, 고등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기하 과정이 좀 강세라는 거는 계속 보이죠. 자, 작년도 문제를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도 문제는 공동 출제가 됐는데, 근데 이렇게 좀 나눠놨죠.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뭐냐면 대구, 광주는 문항수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어요. 똑같이 문제를 내서 문제에서 차이가 크게 없었고, 그 다음에 8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세종 같은 경우는 문제수가 좀 적었어요. 6문항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동일한데 문항수가 좀 적게 이렇게 나왔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8문항인 건 동일하지만 몇 가지 문항들이 이제 공동 출제 문항이 좀 다른 게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4개의 공동 출제 학교의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융합형 문항 및 신유형 출제라고 나와 있는데 뭐냐면, 융합형 문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합형 문제는 기하랑 조합 또는 기하랑 정수 이런 식으로 다른 과정, 다른 파트에 있는 영역들의 문제를 합쳐가지고 같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 아래로 볼록하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걸 마치 주머니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X축에 있는 가로축하고 2차 함수의 이 볼록한 부분 안쪽에 정사각형을 넣었을 때 차곡차곡 정사각형을 쌓으면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막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대수에 대한 개념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2차 함수니까 꼭지점이라든가 뭐 추계 방정식 뭐 이런 것도 알아야겠죠. 거기다가 기하 도형이 들어갈 때 넓이가 들어가니까 기하 도형이 그 2차 함수 안에 있는 요 볼록한 부분 아래 부분의 면적이 얼만큼 들어갈 수 있는지 계산하는 기하 과정의 문제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좀 예전에 보기에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냥 경시 문제 이런 건 좀 아니고 그 다음에 문제 수로 보면 기하 세 문항, 조합 세 문항, 대수 정수는 한 문항씩. 그러니까 기하랑 조합이 출제 비율이 높았어요. 이거는 이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재학교 쪽에 이제 입학 과정을 개편을 하다 보니까 교육부 쪽에서 이제 선행 과정의 출제를 좀 가능하면 배제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수랑 정수 쪽은 고등과정을 미리 선행과정을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고등과정에서 다루는 것 대부분이 다 대수 정수 쪽이다 보니까 고등과정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건 내가 대수 정수 쪽을 많이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출제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대수 문제를 많이 내기가 대수 문제를 최대한 중등 과정까지 공부한 친구가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내더라도 고등과정 공부한 친구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거를 많이 출제하기가 좀 꺼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대수 정수는 좀 비중이 줄어들고 중등과정 쪽에서 더 많이 다루는 고등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기하 쪽 파트를 오히려 좀 많이 내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유였다면 올해 시험에서도 기하 문항이 좀 강세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항수는 적은데 사실 그 적은 문항수만큼 밑에 소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문항수는 그렇게 적지 않아요. 그래서 한 지시문을 주고 그 지시문의 조건에 맞는 문제를 소문제로 두세 개씩 내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문제 푸는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하진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답안지를 서술형으로 제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서술형 답을 적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시간 부족이 많이 이제 나서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 자체는 그냥 기초 경시 과정이거나 또는 뭐 교과의 심화 정도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겠다 하는 수준의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종동출제 내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는 높진 않았다. 근데 일단 소문항들이 있어서 문항수가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적다는 느낌은 많이 안 받았고 특히나 서술형 해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지필고사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걸 좀 요약을 했어요. 자, 기하 과정이 기하 부분이 좀 약간 강세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는 뒷 배경에 있는 문제들은 실제로 작년에 출제된 문제들의 캡처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다 보여드리기 좀 어렵고 해가지고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게 보여드린 건데 기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면적을 구하거나 견해 길이 같은 걸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파트, 그러니까 뭐 정수나 대수 같은 다른 영역의 문제랑 융합형으로 나올 수도 있다. 기하 문항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기하 문항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두는 게 유리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해 부분인데 왜 독해냐면은 지시문이 굉장히 길고요. 지시문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다 읽으면서 본인 나름대로 여기서 문제에서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어떤 거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독해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문장을 한번 읽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돼야 문제를 읽고 나서 문제에 대한 조건을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 뭐냐면 문제를 읽고 그 내용을 해석하는 거. 그리고 서술형. 그러니까 독해를 많이 한 친구들은 당연히 글쓰기도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서술형 답안을 쓰는데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서나 독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열린 문항인데 열린 문항은 뭐냐면 문제에 대해서 답이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즉 뒤에 배경에 보이는 문제 같은 건데 12개의 도형을 본 다음에
보면 정사면체, 정류면체, 정팔면체, 뭐 삼각뿔대, 사각뿔, 육각기둥 막 써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도형들을 다음 조건에 맞게 분류 기준을 정하고 도형을 분류하세요. 그러니까 분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분류 기준을 정하고 이 조건에 맞도록만 분류가 되도록 내가 분류 기준을 정해보세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어떤 친구들은 분류 기준을 뭐 변의 수가 몇 개 이하인 경우 아니면 뭐 붙는 면의 개수가 몇 개 이하인 경우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두 선분이 이루는 가계 크기가 얼마 이하인 경우 또 얼마 이상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학교에서 낸 문제지만 어떤 코딩 같은 어떤 문자열을 갖다 놓고 다음 문자열이 가능하도록 내가 직접 어떤 수두를 조합해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그 문제가 나한테 명확한 어떤 답을 쓰세요라기보다는 이 조건에 맞는 답들을 본인이 만들어 보세요라는 거기 때문에 열린 문항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지지 않고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답을 다르게 적을 수 있는 것들. 선생님들이 보고 이 친구가 얼만큼 좀 이렇게 센스 있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좀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열린 문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거나 또는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다르게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많이 고민해보고 연습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재작년하고 작년 문제들 출제 경향을 보고 올해는 어떻게 출제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공동 출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올해도 그럼 공동 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이제 확답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작년에 공동 출제를 한 이유가 이제 제 생각엔 영재학교 입학 입시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2차 지필고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문제 출제를 할 만큼 시간이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여유가 좀 없다 보니까 학교들마다 선생님들이 각자 개별 학교적으로 문제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냥 선생님들끼리 몇 개 학교는 같이 연합해가지고 출제를 같이 하는 대신에 좀 더 이제 좀 퀄리티 있는, 그러니까 좀 좋은 문제를 만들자 해가지고 공동 출제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제 시간 여유가 좀 있었겠죠. 작년에는 2020년 11월 중순쯤에 갑자기 이제 입시 개편안을 발표하는 바람에 실제로 입시할 때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이제 한 1년이 더 지났으니까 공동 출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공동 출제를 더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는 영재학교 과학고가 분리돼서 시험을 보지 않고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에 시험을 봐서 영재학교를 지원하던 과학고를 지원하던 한 개 학교만 지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교들이 출제는 통합형으로 내고 그 안에서 평가를 하는 기준을 학교마다 다르게 둔다든가 해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공동 출제를 하게 되면은 출제자들이 이제 써야 되는 어떤 노동력이라는 것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또 선생님들이 공동 출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의 퀄리티가 각 학교마다 내는 것보다는 좀 더 좋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동 출제가 좀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공동 출제가 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예전에 나왔던 문제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잘 나타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일단 오늘 한 거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공동 출제한 학교들의 출제 경향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고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동 출제하지 않은 학교가 4학교가 더 있죠. 그 학교들을 하나씩 그 전에 2020년도에 출제했던 문항들이랑 2021년도에 출제했던 문항들을 비교해 보면서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오늘처럼 그러면 이 학교를 만약에 지원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